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가지고 문제풀이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론 때는 상당히 중요했던 게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 기출 및 단원 문제 풀이에서는 복습만큼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예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 50%, 그 다음에 복습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여러분들은 한 7장 정도는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출 및 단원 문제 풀이에서는 예습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7장 정도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한 8장 정도 항상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시간 동안 6에서 한 8장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은 수업 시작 전에, 그러니까 그 주에 항상 6장에서 8장을 풀어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는, 이론에 다시 또 한 번의 복습,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처럼 뭐 한 6에서 8장 정도 나갔는데 보통 평균 7장 정도 나간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은요,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있죠. 그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뭐 법규부터 우리 앞에 1장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뭐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기까지 이제 풀어오시면 되죠. 근데 이걸 푼다 그래서 문제만 딱 푸는 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뭐를 꼭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책을 읽으라고요. 소설책 읽듯이 식품위생책 하나 아니면 한두 권 정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두 권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파트를 읽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좀 긴 문장이 출제되는 경우 거기 책에 있는 이렇게 그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론서 한두 권 정도 선택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읽는 것까지 읽고 거기다가 뭐까지요? 문제까지 풀어오는 게 그 예습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습이라고 해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만 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요하고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요인까지 먼저 이론 내용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책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내용을 다져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더 다지고 또 좀 세세하게 공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론서에서는 되게 명확한 것들을 공부를 했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한두 개가 이게 답일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가장 옳은 거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문제에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탄탄히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다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이 파트를 공부했는지 한 가지를 더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조금 이제 일찍 오셔야 되는데요. 일찍 오셔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한 10문항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 10문항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6에서 8장이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새로운 문제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혹시 놓친 거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5분 내에 풀도록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5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식품위생하고 뭐 이제 앞으로
화학이랑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물의 시험을 볼 텐데 식품위생은 답 쓰는 것까지 한 13분, 14분 정도엔 다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학을 풀 때 화학이 좀 더 어렵거든요. 식품위생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은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 푼다고 해서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연습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수업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복습 문제를 나눠드릴 거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절대 책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본인의 실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동 카페 있죠. 우리 진동 카페에 가면은요.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원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 인증을 하게 되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작년 뭐 교육청 이제 시험과 관련했던 조금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시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문제는 돌고 돌아요. 그리고 유행도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데서 나왔던 게 우리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나왔던 게 다른 쪽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도 두루두루 살펴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3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는요. 잡다한 걸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식품위생의 기본 개념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위생 행정, 그리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판서하는 시간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프린트를 마련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1페이지에. 정오표요. 그쵸? 오늘 할 분량 중에, 요거를 이렇게 고쳐놓으셔야 될 거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표시해서 틀린 거 이렇게 좀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가도록 할까요? 네, 3페이지 1번. 다음은 식품위생의 정의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 문제는요, 지금 여기 3페이지인 건 다 기출문제예요. 모두 다 기출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수업 명칭이 기출 및 단어 문제 풀이잖아요. 단원별 문제 풀이. 그래서 기출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근데 기출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그 기출 문제들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정의는 여러 번 나왔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좀 다양한 형태로 나왔었는데 첫 번째 것도 경기도 문제예요.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가로 넣기죠. 여러분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요. WHO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은요. WHO의 정의에서는 그 정의에 기본되는 내용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생육 내지는 재배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요. 간혹 어떤 책에는 사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동물인 경우에는 사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틀린 표현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좀 차이가 나냐면 그때 우리 이론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완전 무결성이란 단어하고요. 건전성이 되게 그 특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전성 하나로 합쳐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무결성은요. 책에 따라서 악화 방지라든지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간혹 이제 완전 무결성을 악화 방지라든지 완전 무결성과 그냥 건전성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다라고 다양한 형태를 봐두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의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에도. 그리고 실제로도. 근데 실제 두 번째 정의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의 책들도 읽어보라고 했던 얘기가 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상을 잘 기억해야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 용기가 빠졌네.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구, 용기 및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는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는 1번 문제가 2016년도에 나왔던 경기도 문제인데, 이 WHO의 정의를 가로 넣기로 나왔죠. 이건 보기로도 그냥 보기 하나라도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로 넣기도 해서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어디에 이제 그 가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뭐가 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에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모든 수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거는 섭취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건전성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릴 리가 없는 문제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것이 2020년에 나왔던 경기도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식품위생의 범위, 그러니까 식품위생의 정의라든지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요, 되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14년에도 나왔고요, 이 정의가.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왔어요. 2014년, 2017년, 아까 2016년도 있죠. 그럼 2014. 그럼 보면 2014, 그 다음에 2016, 2017, 2020.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돼요. 근데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이란 정말 딱 기본이죠. 식품, 그 다음에 기업 또는 기구 또는 니은, 그리고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것은,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식품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식품 첨가물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처럼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2014년도에도 나왔는데 보기만 다른 거죠. 보기만 다르게 해서. 자, 그러면 이때 2017년에 나왔던 경기도 문제에 보면은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2번처럼도 나올 수 있지만 3번 같은 형태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거, 결핵, 농약, 위암, FAO. 그럼 이 중에서 절대 식품위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게 바로 위암이겠죠. 이건 질병과 관련된 거니까 절대 그 식품위생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질병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 감염병, 뭐 식중독 같은 건 들어가겠죠. 하지만 위암 같은 일반적인 질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3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식품위생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3번하고 비슷한 형태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찾아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교육청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아까 3번이었고요. 4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 보시면 1번.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그러니까 건강상의 위해긴 건강상의 위해인데요.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농약이요.
농약. 그러니까 농약인 그 식품에 그 문제가 되는 농약과 관련된 거니까요. 식품 위생에서 다룰 내용이죠. 잔류농약. 그다음 2번, 축산업에서 과도한 호르몬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그래서 요즘에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건강상의 위해. 그 다음에 3번, 영양소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이번에도 건강상의 위해인데요. 이번엔 뭐예요? 영양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과 관련된 거는 식품위생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서 다루는 거예요. 국민영양법, 국민영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건 위생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시 식품 첨가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식품 첨가물 우리 식품위생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식품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2019년도 경기도 문제였거든요. 자, 2019년도 경기도 문제였는데, 이게 보면은 전반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식품위생이 다 개요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1번.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 2번.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이거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예요. 식중독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었죠. 자, 이것도 이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조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선 이제 지금 현재는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정이 될 파트예요. 요게 이제 나중엔 아직은 언제 개정이 된다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난 이후에는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떨어지게 되면 혹시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개정될 건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앞으로 개정 예정이다라는 정도만 파악해 두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분명 영양하고 위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식품 영양 나오는데? 목적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위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위해를 방지해서요. 품질 저하를 막겠다는 거죠.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을 개선하고 영양을 개선시키고 이런 거는 양을 늘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방지해서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가가 우수한 걸 먹어도 거기에 위해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질적 향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위해를 방지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라고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과 4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이제 1번과 2번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아마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답인 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선 2번 보세요. 항상 이게 그래요. 영어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단어를 쓰는 게 조금씩 용어를 쓰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는 가장 나중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구분된다. 자, 이거 우리 이제 범위를 나눌 때 식품위생은 크게
식중독 파트, 감염병과 같은 질병 파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식중독하고 감염병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이 두 개의 겹치는 거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거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는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틀렸던 답, 이제 틀린 부분은 1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근데 2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했던 대로 이렇게 생육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육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육, 재배, 사육 다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사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 그래서 우리가 건전성하고 완전 무결성이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걸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책도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왜냐면 말씀드렸죠.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올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다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꼭 한두 권씩 읽어가지고 이렇게 책에는 어떻게 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도 같이 봐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6번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생선 요인으로 옳은 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 요인을 분류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위해 요인을 반드시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위해 요인 문제가 지금 6번, 7번, 8번에 나와 있는데 각각 나와 있는 보기의 유형이 다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보기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6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7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8번과 같은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번하고 7번은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6번은 올해 교육청 문제죠. 2021년 교육청 문제였고요. 7번은 2014년도에 나왔던 경기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6번부터 볼까요?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생성 요인으로 옳은 거 그랬죠. 우리가 위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요.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여러분 내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죠. 그럼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도 가능하냐면요.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리작용 성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물질들이죠. 식이성 알레르겐. 그래서 우리 왜 토마토 먹고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사람, 뭐 아니면 복숭아를 먹고 이렇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알레르기성 물질, 식이성 알레르겐. 그 외에도 뭐 항비타민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외인성은요. 거의 대다수가 여기라 보시면 돼요. 외부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건 다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 뭐 배울 뭐 식중독과 감염병, 기생충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화학성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외인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화학성 식중독 중에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었죠.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가열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 있죠. 그런 경우는 어디다 다 들어가요?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6번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생성 요인으로 옳은 것. 1번, 조리 과정 중 가열 분해산물,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 이거는 유기성 요인이다. 그쵸, 여러분? 가열 분해산물, 가열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헤테고리 아민유요. 이환 방향족 아민유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가열 산화에 의한 뭐 이렇게 산화된 그 유지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 이거 우리 햄, 베이컨 이런 거 제조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잖아요. 자, 그럼 답은 1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 3, 4번은 왜 틀렸을까요? 2번 보세요.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여러분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성 물질은요.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외인성이요.
자, 그다음에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첨가되는 물질은 다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버섯독, 식이성 알레르겐. 여러분 버섯독이나 식이성 알레르겐은요 원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내인성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내인성이죠. 자, 그래서 6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내인성인 것은? 자, 이번에도 분류 문제인데, 이번에는 보기가 또 다르죠. 1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포인트 뭐예요? 기생충 이거잖아요. 기생충. 그럼 기생충은 원래 식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염된 경우입니다. 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기생충, 뭐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다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황변미, 곰팡이에 오염이 된 거잖아요. 외인성이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여러분,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에서는 뭐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이라든지 이환방향족 아민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 유기성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녹색 싹이난 감자. 여러분 싹이난 감자에 함유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솔라닌이죠. 원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니까 내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인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7번의 답 4번이 되는데요. 근데 8번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는 경우, 명칭을 주는 경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만 그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8번 보세요. 식품으로 인한 변이 물질 중 유기성 요인은 그랬습니다. 1번 카바릴. 카바릴이 뭐였을까요? 카바릴이? 배우긴 했어요. 다 이거 어디서 했냐면 농약이요. 잔류농약이었어요. 뭐였냐면요. 카바메이트제예요. 카바메이트제의 대표적인 게 카바릴이었죠. 알디캅, 카바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이니까 이건 외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레트로르신. 이거 레트로르신. 우리 뭐 경기도에서는 얘가 보기로 나온 적은 없는데 예전에 경상도 쪽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레트로르신은요. 민들레, 컴프리 이런 데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독 물질이었죠. 식물성 자연독. 그럼 식물성 자연독이니까 이거는 내인성으로 분류할 수 있죠. 내인성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3번 이건 뭐였을까요? 스테리그마토시스틴. 곰팡이독이야. 곰팡이독. 아스퍼길러스 속 곰팡이가 만드는 곰팡이독이었죠. 간장독 물질. 그 곰팡이독이니까 뭐예요? 오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외인성입니다. 자, 네, 마지막 말론알데히드. 여러분 말론알데히드 혹시 기억나세요? 말론알데히드 하면은요 가열산화된 유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유지엔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유지를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유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보기를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형태는 8번과 같은 형태가 제일 어렵죠. 왜냐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인데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1페이지에 더 넣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분류하기. 거기 빈칸 있죠? 자, 우르시올. 여러분, 우르시올은 뭐였을까요? 우르시올도 경기도 문제에서 보기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단독 문제로 심지어 나오기도 했었죠. 온나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물질이잖아요. 온나무 자체에 들어있으니까 내인성. 네, 말토리진. 여러분, 이 말토리진 뭐예요? 곰팡이독이요. 아스퍼길러스 속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신경독이었잖아요. 외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에 오염되어서 발생하니까 외인성.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알칼로이드. 여러분, 식물성 알칼로이드 하면 이건 뭘까요? 식물성 알칼로이드는 뭐예요? 내인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 식물성 자연독 성분들 중에 알칼로이드 많았었잖아요. 알칼로이드 성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대표적인 독버섯의 독성분인, 대표적인 애가, 갑자기 독버섯에 들어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독성분들도 다 뭐였냐면, 이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트리치넬라 스피랄리시스. 이건 뭘까요?
선모충이야.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이니까 외인성이죠. 그래서 식물성 알칼로이드에는 내인성, 그다음에 트리치넬라 스피랄리시스, 선모충은 외인성에 해당이 되죠. 얘도 보기로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에 시클라메이트. 여러분, 시클라메이트는 뭘까요? 유해감미료였잖아요. 유해감미료. 그러니까 이거는 외인성. 자, 그다음에 카다베린. 여러분, 카다베린은 뭐였을까요? 히스타민, 카다베린, 바이오제닉 아민들이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탈탄산 반응에,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면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디노피시스톡신. 그럼 이거 뭘까요? 설사성 조개독이죠. 자, 설사성 조개독이니까 이거는 내인성. 그다음에 에틸카바메이트. 에틸카바메이트. 얘도 보기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이번에 교육청에는 아예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거 뭐냐면 유기성 위해 요인이야. 발효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기성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는 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의 요인과 관련된 거 이렇게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형태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연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과학적인 행정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법이 생기면서요. 그 법이 제정이 된 해가 언제냐면 1962년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교육청 시험 문제였거든요.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행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 찾아라. 보기만 봐도 답을 금방 알아내실 수 있어요. 자, 1번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여러분, 식품 관련 종사자라는 건 여기서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영양사, 위생사 이런 것들이죠, 보통. 자, 그래서 식품 관련 종사자, 대표적인 게 영양사와 조리사. 여러분, 여기에 누구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위생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생사는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이라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감독을 받느냐면요. 이거는 식품위생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법에 관련을 해요. 그래서 식약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공중보건법, 그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위생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그 다음에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거.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거.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럼 당연히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향상한다고 해가지고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영양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위생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 잘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은요.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 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충청도에서, 충남에서 이 시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교육청에서 또 비슷한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유사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몇 년 뒤에는 또 저기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기 보세요. 1번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그다음에 교육부 학교급식법.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먹는물 관리법.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주세법.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여러분, 먹는물 관리법이라고 해서요. 해양수산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먹는물, 여러분, 물과 관련된 건 다 어디냐면 환경부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물과 관련된 건 다 환경부입니다.
자, 틀린 건 3번이 되는데요. 여러분 1번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있잖아요. 이거 우리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다 같은 소관부처입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다 세 군데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군데가 다 안 쓰여 있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걸 하니까 소관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쓰여 있으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긴 문장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소관부처가 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만 해당이 된다. 뭐뭐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와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여기 세 개가 다 안 나오고 하나만 나왔네? 그랬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거기서 가장 옳은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1번 읽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끝까지 다 4개를 다 보기를 보시고요. 가장 답과 근접한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가장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나머지가 안 나오긴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도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소관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확실하게 틀린 3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법을 어떤 곳에서 주관하는지 소관부처가 되는지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것들도 꼭 확인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우리 거기 11번의 그 표 밑에 보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거,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거는 식약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식약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원산지 표시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예요. 식약처는 관련 없습니다. 예전에 이게 식품위생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식약처도 소관부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분리되어 나가면서요. 소관부처도 식약처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법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은 이렇게 해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건 교육청 시험 문제입니다. 교육청.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거 이렇게 찾아라 그랬죠? 1번 보세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여러분, 먹는물 수질 기준이잖아요. 먹는물 관리법이죠. 먹는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 이건 당연히 뭘까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2번하고 4번이요. 둘 다 식품이 들어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원래는 예전에는 2번, 4번이 다 답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죠. 왜냐면 여러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요. 표시 다 삭제된 거 아시죠? 식품위생에서요. 표시와 관련된 건 다 삭제됐어요. 하나 빼고요.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한 표시만 그대로 남아있고요. 일반 표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요. 뭐에 근거하는지 기억나세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요. 이것도 식약처가 담당하는 일이 맞아요. 이것도 식약처가 담당하는 일은 맞지만 식품위생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식약처가 다루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거야? 아니에요. 이제 표시와 관련된 거는요. 법이 따로 있어요. 법이 따로 제정이 됐죠. 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거에 근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식품위생의 근거, 위생법에 근거한 하위법령은 2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 그래서 12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그럼 법 밑에는 시행령 있죠?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 있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 기준,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하위 법령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세요. 시행규칙 밑에부터는 다 고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고시들이에요. 그래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부터는 다 고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그 밑에 고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업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솔직히 여태까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책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식품의약품 안전처 중에 특히 식품과 관련된 거는 주로 식품안전정책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그 식품안전정책국은 다시 5개의 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5개의 과 중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 그랬습니다.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식품 등 이력 추적 제도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을 관리하는 곳. 이게 다 한 군데에서 담당을 해요. 근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요. 해썹이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래서 이름도 뭐냐면 안전관리 인증과 관련된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2번도 있고 3번도 있거든요. 지금 2번하고 3번 중 어느 걸까요? 2번이요. 2번. 예전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였어요. 그럼 그때는 안전관리 인증기준뿐만 아니라 표시와 관계된 것들도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지만요. 지금은 표시와 관련된 건 다른 과로 빠졌습니다. 아예 표시와 관련된 과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전관리 인증과예요. 답은 2번이죠. 자, 13번의 답은 2번인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2페이지 잠깐 보세요. 식품과 안전관리 인증과가 따로 있고요. 식품표시 광고 정책과가 어때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정책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 인증과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력 추적, 그 다음에 식품위생 교육 관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의 답은 2번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이걸 굳이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1번 보세요. 식품안전정책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책 뭐 아니면은 총괄 조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하는 게 식품안전정책과예요. 그 다음에 관리총괄과. 여러분 관리하는 거죠. 그럼 관리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거요.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 단속과 관련된 총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었어요. 자, 다음 14번.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 행정제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식품위생 행정제도 몇 가지가 있었죠. 다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거의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그랬습니다. 소비자를 적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1995년에 식품위생법에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요. 자진적 또는 강제적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된대요. 이건 뭘까요? 회수제도죠. 회수. 그래서 회수제도는요. 자진회수제도. 스스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리콜 회수제도입니다.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인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회수제도 잠깐 보세요. 그럼 회수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수하고 긴급 회수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긴급하게 회수하는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위에 식품 등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회수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회수를 하는 경우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요. 회수 계획을요. 한 중간 정도 나와 있는데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미리 보고하고요. 회수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수 계획을 세워요. 회수 계획을 세워서 미리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받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는 식약처장에게 다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외의 식품을 회수한 영업자는요, 행정처분을 감면받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행정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요. 이런 경우만 면제고요. 나머지는 회수 계획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회사 대상 식품의 기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폐류 기준, 곰팡이독 기준, 방사능 기준이라든지, 식중독균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위반했을 때 보통 회수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초과했을 때, 위반했을 때 보통 회수 조치에 처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찾아라 라는 거죠. 1번.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여러분, 당연히 잔류 허용 기준 초과하면 그 식품은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회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경우 다 회수된다고 보시면, 먹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다 회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2번, 곰팡이, 폐류, 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연히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죠.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회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광증백제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 형광증백제가 이렇게 우리 피부와 접촉하면 그냥 피부염을 일으키지만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당연히 부적합 판정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수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아닌 거 4번이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썹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15번에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6번, 위의 식품 등의 회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이 문제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1번. 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 그 다음 2번, 유통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영업자가 유통 중인 위해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위해가 중대하고 긴박할 때에는 식약처장, 시도지사 등은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품회수를 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틀린 거? 2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가 회수는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될 수 있죠. 그 위해가 될 수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가 유통 중인 위해 식품, 이렇게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두 번째였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딱 5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제외한 그 다음에 큰 것들은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긴급 회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여러분 2번이 왜 틀렸을까요? 분명히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그랬는데 앞에가 틀렸죠. 유통량이 아니에요. 회수 계획량이요. 그래서 숫자는 제가 이번에는 안 건드리고 숫자를 안 건드리고 다른 걸 건드려 봤어요. 왜냐면 숫자는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암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뭘 놓치기가 쉬우냐면요. 이게 뭐에 근거한 뭔지,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암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회수 계획량입니다. 우리 거기 프린트에도 있듯이요. 거기 보세요. 회수 계획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그러니까 유통한 양의 5분의 4가 아니에요. 솔직히 유통 그렇게 하면 아예 면제받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벌써 유통을 해서 다 소모되고 판매가 다 끝나고 소비자에게 다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다 먹어서 없어치웠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유통량이 아니라 회수 계획량이야. 우리 아까 회수에 앞서서 뭘 한다고 했어요? 회수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수 계획을 세워서 미리 보고했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잖아요. 이때 회수 계획을 세울 적에 얼마를 회수할지 회수 계획량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입니다. 이거의 5분의 4. 전체 유통량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면은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게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잘 꼭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17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그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거? 식품 이력 추적이죠.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로 이를 시행하려는 자는요,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다면요,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 2번,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3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 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자, 3페이지 보시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전체를 읽어봐 두시면 좋은데 한번 보세요.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보면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요, 이런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서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해서 하면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 이래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은 임산, 수유보용 식품, 특수 의료용도 식품도 해야 되는데요.
식품 및 체중 조절용 이런 식품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22년 12월 1일이니까 아직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영유아용 식품하고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인 경우만 해당이 돼요.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거기 사망 보실래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거 변경이 됐어요 라고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항 보세요. 5항을 보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준수 여부, 이걸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는 3년마다 조사 평가입니다. 3년마다 조사 평가를 하죠. 근데 단 아까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라든지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는 2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등록한 사람은 3년마다 조사 평가하면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 있었잖아요. 그건 2년마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식이요. 그건 2년마다. 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기록. 식품위생법 제49조 2에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할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통기한이잖아요. 내년까지는 계속 유통기한이에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다 소비기한으로 바뀌죠, 나중에. 혹시 몰라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면 2023년이에요. 이게 다 모든 곳에 있는 어떤 법이든 아니면 고시든 이게 바뀌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 그래서 아직 여러분은 대상이 아닌데 근데 한 해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되살려 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때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행되는 시점부터가 우리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언제까지는요? 내년까지는 그냥 유통기한을 그대로 씁니다. 내년까지 우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통기한. 근데 2023년부터는 이 단어가 다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이 왜 틀렸을까요?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변경이 신고하는 건 1개월 이내가 맞는데 등록한 날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예요. 등록은 내가 하고 싶은 이제 등록은 하는 날짜고 그게 변경된 날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7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에다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그랬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아직 위생등급제가 지금 시행이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들이 되게 많죠. 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좋은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하나는 했어. 자,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등급으로 판정한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95점 이상이에요? 90점이야.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에 있죠.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등급 표시 거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리고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효기간. 여러분 이 위생등급제의 유효기간하고 해썹의 인증 유효기간하고 똑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달라요. 이거 2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생등급제는 2년 유효기간이, 해썹은 인증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게요? 3년이요. 해썹이 3년이에요. 위생등급제는 2년, 그 다음에 해썹은 3년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적격업소 영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신규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식품 적객업소 영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이것도 틀렸어요. 모든 식품 적객업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적용 대상 나오죠. 적용 대상 영업자, 식품 적객업자 업소 중에서요.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휴게 음식점 영업, 카페 같은데,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 그 다음에 제과점 영업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식품 적객업에는 뭐도 있어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그다음 위탁급식 영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딱 요 세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세 군데만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평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매우 우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신청하면 돼요. 자, 3번도 틀렸죠? 모든 식객업자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맞는 건 몇 번이냐면 4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번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공부했던 내용에서 다 틀렸으면 맞는 건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4번 못 보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뀐 건 내용인데요. 보세요. 평가 항목 중 공통 분야에서 나트륨 저감 메뉴 개발, 판매, 그리고 당류 저감 메뉴 개발 판매 여부에 따라서요. 가점을 줘요. 플러스 점수를 줘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생등급제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이 있어서 요 문제를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가점을 주는 게 조금 늘어났는데요. 뭐냐면 플러스가 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있어요. 거기 가점 찾으셨나요? 4페이지 박스. 자, 그 가점 분야를 보면 공통사항의 가점 부분을 보면은 진하게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 이렇게 되면 플러스를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식품 안전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죠. 쥐가 들어갔다거나 벌레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뭐예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훨씬 파악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가점을 줍니다. 또 하나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나트륨, 당류요. 우리나라가 나트륨, 당류 섭취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이런 나트륨이라든지 당류를 저감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가점을 줘요. 그게 저 추가됐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달라진 게 있어서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답 4번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다시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번부터는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